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4분기가 시작되었다 했는데 벌써 10월도 중순에 접어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경제 지표와 뉴스 그리고 정치적인 변수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출렁거리게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지금 국내외 금융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하나금융투자 이임선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경영교수 계시죠? 홍충록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예.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아직 조금 보니까 거울 보니까 제가 상태가 제일 좀 안 좋습니다. 아직 조금 여독이 안 풀려서 이해해 주시고. 자, 지금 뭐랄까요? 녹화일인 이 목요일만 하더라도 뉴욕장이 밤사이에 뉴욕장이 이렇게 뭐 미중 그 무역 협상 이제 고위급 협상과 관련한 뉴스들에 따라서 막판에 상승폭을 좀 줄이면 끝나나 했더니 또 우리 장 열리기 직전에는 지수 선물이 1% 넘게 막 빠지기로 했어요. 아주 뭐 기대할 거 없다 하는 게 나왔다가 그랬다가도 또 조금 이렇게 괜찮은 소식 나오니까 또 이제 오늘 장이 열려봐야겠습니다만 뭐 보합 수준을 회복하고 굉장히 장이 출렁거립니다. 지표들도 많고 거기다가 연준 얘기들도 있고 살펴볼 건 많은데 10월 1일 첫날 그날은 뭐 이따가 조 소장님한테 자세하게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이른바 중국의 건국 70주년 국경절이 시작되었고 천안문 광장에서 엄청난 프레이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 첫 지표가 이제 상당히 쇼킹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지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 박사님? 안 좋죠? 안 좋다. 아니 9월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확실히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 세계 어디나 좋은 데가 없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반대로 보면 소비 지표는 not bad, 나쁘지 않고 아직까지. 예, 그리고 네. 특히 부동산 관련 지표들은 상당히 안 좋았다가 오히려 요새 모멘텀이 좋은 부동산 쪽에. 예, 부동산 쪽 지표들은 작년 연말 올해 초에 되게 안 좋았는데 예. 거꾸로 최근에는 반등하는 기미들이 보이는. 그래서 시장 전체 흐름들을 살펴보면 안 좋은 면을 보면 와 불황이 임박했다.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2달 연속 50선을 하회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불황이 임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긍정적인 면을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드디어 소비 심리를 개선시키고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의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전혀 다르게 전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뒷다리를 만지고 있으면 웬 기둥이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코를 만지고 있으면 여기 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그거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 우리 미선 연구원님. 네. 네, 한번 최근 지표 흐름 진단해 아무래도 주시면. 이제 네. 지난주에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서비스. 네, 그게 이제 꺾여가지고 네. 이제 미국 쪽은 이제 제조업이 이제 기준선 50 밑으로 이제 떨어진 게 한 2달 됐었고요. 네. 근데 이제 서비스업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양호하게 나오다가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 서비스업이 이제 52 정도로 예상보다 많이 떨어져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제조업 둔화가 서비스업 쪽까지 이제 전이되는 것 같다. 이런 우려들을 좀 가졌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떨어졌다. 이게 이제 앞으로 관점은 그게 될 것 같아요. 제조 지표 둔화가 이제 장기간 이어졌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서비스업이나 소비까지 영향을 미치겠느냐 미국 쪽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아마 시장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관건이 될 것 네. 같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김에 어젯밤에 공개되었던 9월 FMC 의사로 네. 저의 의문은 FMC 의사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네. 내용을. 일단 그 FMC 안에서의 스태프들이 경제 전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방 쪽으로 조금 스큐드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표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이건 이제 비슷한 평가인데 미국의 현재 어떤 상황들, 고용이나 소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다만 지금 기업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안 좋은 숫자들이 나왔었다. 네. 네, 그리고 글로벌 무역과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들,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미국 경제에 후행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언급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준위원들이 평가하는 부분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스태프들이 전망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전망했던 것보다 미국의 경제가 조금 더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이번 FMC에서는 현재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정책들을 쓸 수 있겠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또 이미 또 다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졌던 이야기들이긴 해요.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2%에 한참 못 미치는데 네. 이제까지 계속 2%를 하회했으니까 앞으로는 2% 상회하는 거에 대해서도 용인하면서 가는 이런 전략. 예, 그러니까 이 뭐 메이크업 스트래터지라고 해서 뭐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겟 레인지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논의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뭐 그런 새로운 방법들은 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 이러면서 또 같이 나온 얘기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뭐 QE를 다시 시작하는 방안 뭐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연준 안에서는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한테는 여러 가지 생각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다 모르는 지표들을 연준은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예, 지표를 아주 마이크로한 보고 지표들. 있는 애들이 그렇게밖에 못해요? 예? 그 정도밖에 못해? 남들 안 보는 패도 보면서.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네. 양적 완화 아니 홍 고사님 지금 그게 어제 FMC 의사록도 그렇고 지금 최근 한 3번 연속 이렇게 파월 의장이 여기저기 장소가 바뀌면 가운데 연설이 있었던 가운데 대차 대조표 다시 확대하겠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파월 의장은 이거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 양적 완화는 아니에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냥 공개 시장 조작 규모를 크게 하겠다는 거죠. 공개 시작 네,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그 최종 목표는 경제 완전 고용 그리고 더 나가서 물가 안정이잖아요. 네. 이거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있는 목표들이 정책 수단들을 자기들이 이제 좌우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책 수단들을 금리로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금리를 쓰게 되는데 금리를 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정책 금리를 1.75에서 2%를 유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시장 내에서 어디가 좀 돈이 부족해가지고 누가 돈을 세게 많이 빌리면 2% 넘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돈이 너무 많이 남는 예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돈을 또 시장에 많이 빌려주겠다 그러면 1.75 밴드를 하회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 위아래 상단이나 하단으로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서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자기들이 금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공개 시장 조작,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는 걸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써오는데 왜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그러냐 하면 이제 옛날엔 이걸로 충분했는데 정책 금리가 이제 제로 금리 또는 최근에 이제 이펙티브 로우 바운드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별거 아닙니다. 금리 수준을 충분히 낮춰놓고 나면 금리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변동시키기 어렵거나 또 변동을 시킨다 하더라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약되는 경우에 결국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채권시장에 나가서 연준이 공개시장 조작의 규모를 이제 크게 확대하는 거죠. 위든 아래든 채권을 막 사들여 주거나 팔거나 하는 이런 매매의 규모들을 크게 키운 게 이게 이제 양적 완화인데 문제는 이제 이 양적 완화를 지금 하려니까 아직은 제로금리까지 안 갔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책 금리를 지금 여기서 크게 한번 바꾸려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 FOMC 의사락 보면 막 의견이 중구난방이었잖아요. 그 보면 금리 내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 이제 다양한 정책 수단들 중에서 결국 정책 금리를 변경하는 거 말고 남아 있는 방법은 공개시장 조작 말고는 없는 거고 공개시장 조작에서 다뤄지는 다양한 채권 금리들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3달 만기 미국채인데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채권들에 대해서도 자기들 매매를 하겠다, 건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채권 시장에 시그널을 자꾸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주간전문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최근 시황을 읽으시면서 뭐 저 또한 마찬가지로 드는 의문인데 그걸 하나 해소하고 갔으면 싶은데 미순 연구원님. 네. 어쨌거나 지난 9월 중순이었어요. 9월 말도 아닌데 그때 한번 레포 금리가 네. 장중에 10%도 예. 한번 터치하고 네네. 그때 이후로 지금 이제 좀 화들짝 놀란 거 아닙니까? 네네네. 뉴욕 연준이 좀 약간 비난도 받고 네. 너들 뭐 하는 거냐 네. 이런 소리도 듣고 했고 지금 1년에 결국 파월 의장 입에서 대차 대조표 확대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 말까지 나왔어요. 네. 레포 금리, 레포 시장이 우리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채권 쪽에 관여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이제 나중에 정해진 금리로 다시 이제 사들이기로 약속하는 금리거든요. 이게 처음에 뭐를 사들인다고? 그 단기 채권, 채권을. 예, 그러니까 국채, 미국채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이제 정해진 금리로 나중에 네. 이제 뭐 사들이는 걸로 약속이 돼 있는. 그러니까 어차피 근데 이게 리퍼처스니까 나중에 사들이는 약속이 돼 있는 어떤 증권 거래 형태이긴 한데 그냥 단기 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금리로 이해해도 거의 무방하실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냥 단기 금리, 시중에서의 거래되는 단기 금리. 시중에서 거래되는 예. 그 은행권들이 뭔가 이렇게 자금이 필요한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네. 하루하루 빌려 나가는 거 네네네. 아니에요? 오버나이스로. 오버나이스로. 네네네. 그게 어쩌다가 그렇게 10%까지 가는겨? 그게 근데 원래 되게 구조적인 네. 문제도 있었는데 네. 원래 연준이 QE를 하면서 예. 이제 초과 지준을 많이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유동성을 그냥 많이 이제 채권을 많이 사들이고 그 대신 이제 돈이 풀렸잖아요 시중에. 네. 그러면 미국의 전체 은행 시스템 안에서 그 풀린 유동성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모도해고 하지만 그걸 다 하고 여전히 초과 예치금이란 게 항상 남게 되거든요 은행 네. 안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연준 안에다가 항상 이제 데일리로 예치를 해놨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예치를 해놓으면은 이제 연준의 대차대표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QE를 하는 동안은 자산 사이즈에서는 채권이 뭐 MBS랑 국채를 계속 사고 그거랑 거의 똑같은 속도로 여기에서는 지준금이 계속 쌓여왔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연준이 했던 거는 이거를 되돌리는 QT를 했거든요. 양적 긴축을. 네, 양적 긴축을 하니까 이 자산 사이즈가 줄면서 줄면서? 부채 사이즈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준도 줄었고. 전체적인 지준 줄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긴 기간 동안 미국의 은행 시스템들이 그 많은 초과 지준 안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지준이라는 거는 은행들의 고유동성 자산으로도 인정이 되는 자산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단기 국채랑 거의 유사하게 은행들이 항상 확보해야 되는 수요가 되게 많은 되게 용이하고 그런 자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이즈 자체가 줄어든 거죠. 예. 근데 이게 평소에는 그래도 여전히 초과 지준이라는 거는 필요한 금액보다는 많게 늘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 초과 금액이라는 부분이 줄어들었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납부 그다음에 단기 채권 발행하면서 유동성 끌어들인 거 이게 확 다 같이 맞물리면서 이런 부분이 터진 건데 사실 이 QT를 한 이후에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 안에서 이런 어떤 가끔씩 이렇게 단기 금리가 튀어오른 부분들이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과 지준을 줄여버렸으니까. 예. 이게 작년 한 여름부터 이 문제들이 가끔씩 불거졌었거든요. 그래서 연준 안에서도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줄여야 시장에 충격을 안 주겠냐 이런 고민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막 욕했던 것 중에 금리 높게 유지하고 시원스럽게 안 내린다. 거기다가 그놈의 양적 긴축, QT 너무 심하게 해서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주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맞는 또 틀린 말은 결론적으로. 아니네요. 네. 그러면은
미선 연구원님은 설명을 들어도 어렴풋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렴풋한데 그러면 단순하게 그럼 11월부터는 돈 풀린다. 풀리죠. 대충 지금 보니까 예. 10월 말 29일, 30일 FMC 가서는 그때 이 대차 대표 확대 방침을 갖다 발표할 것 같은데 발표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예. 11월부터 돈 풀린다. 풀린다고 봐야죠.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은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 연은이 프론트 데스크, 뉴욕 연은의 프론트 데스크가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뉴욕 연은에서 좀 힘들었던 거죠. 자기들은 계속 자산 규모를 축소해 나가고 있고 자산 규모를 축소해 나간다라는 건 결국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을 갖다가 시장에 나가서 팔면서 자, 그 연준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양쪽 완화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시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 이준일 소장님한테 판단 말이에요. 네. 팔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이준일 소장님한테 넘기면 이준일 소장님은 연준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좋은 가격에 사셨겠죠. 네. 사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돈이 네. 이준일 소장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연준에 흡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빨려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빨려드는 과정에서 마찰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고 그 마찰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QT도 그만하고 또 공개시장 조작의 규모를 크게 키우면 그게 QE거든요. 그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시장에 그래 연준이 내 말이 어렵게 생각 안 하면 그게 양적 완화인데 왜 파월 의장은 또 이거는 예전에 했던 양적 완화하고 그게 다르다고 또 뻥카를 치냐 왜냐하면 이제 말이에요. 그 일드 커브 건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적 완화라는 게 왜 했냐면 하기야 뭐 증거 그렇죠. 인멸인지 증거 보존인지 뭐 같은 말로 통하는 세상이니까 양적 완화가 아니지만 양적 완화다 뭐 해도 되겠지 뭐. 양적 완화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장기 채권 금리를 누르는 거거든요. 장기 채권 금리를 눌러가지고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좀 옛날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로 특히 부동산을 마구마구 빌려가세요 하고 해줬던 건데 그것까지 노골적으로 이번에 할 생각은 없고요. 근데 돈은 좀 풀겠어요라는 이 어정쩡한 마음들이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이야기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1월에 돈은 풀린다. 네. 22도 11월부터 뭐 하기로 했잖아요. 유럽 22도 양적 완화 하기로 한 게 예. 11월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막 물 들어오네? 이제 막 11월부터 물 막 들어오네 이제. 근데 뜨겠네. ECB는 실제로 자산 매입이고 글쎄. 예, 연준은 이제 자기네가 자산 매입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그 단기 유동성을 푸는 거다라는 거를 강조를 많이 해놔서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QE 같은 형태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되게 어정쩡하죠. 또 물 들어오네 배 뜨겠네 했다고 또 너 또 주식 갖고 있구나 하실라. 주식 안 합니다. 그래요. 어려운 얘기니까 그 정도 하고 살짝 이제 또 우리 조 소장님을 좀 괴롭힐 시간이 됐습니다. 소장님. 예. 시진핑 주석이 지금 시 주석이 지금 뭡니까 천안문 광장에서 이른바 그 열병식 내지리 군사 프레이드 한 게 제 기억만 해도 벌써 3번째인데 맞습니까? 예. 각 그 주석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인 주석은 지난 12년 임기 동안에 한 번밖에 안 했고요. 네. 후진타워도 10년 동안에 딱 한 번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3번이나 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이 3번째였죠. 예, 근데 할 때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네. 그만큼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석단에 보면은 외국 인사들이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원래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또 초청을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질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1대1과 관련된 아프리카라든지 그리고 뭐 스탄 나라들 일부만 지금 참석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그 얼굴에 먹칠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예 빼버리고요. 그 나이 든 전 주석들을 그냥 데리고 모시고 왔던 겁니다. 그 94세의 장점인 예. 그리고 자, 그 머리 허옇게 예. 염색도 안 한 그 후진타오 그 두 사람을 이번에 그렇게 단상에 같이 세우고 저는 그게 유난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보통 그 염색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진타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파킨슨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한 손을 가리고서 좀 서 있을 정도로 손떨림을. 힘들고 또 장점인 전 주석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 2인자였던 주룽지라든지 원자보 총리가 나와야 되는데 네. 두 사람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아하. 그 이유는 현재
공천당이라든지 상하이방을 엄청나게 좀 괴롭히는 것에 따른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 안에서 각 퍼발 간의 상당히 권력 다툼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열병식을 좀 거국적으로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 안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 베이징만 하더라도 30만 명이 중국 베이징 안에 모든 시설을 그냥 에워싸다시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천안문 광장 주변에 있는 8층 이상 빌딩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유리창을 다 봉쇄하고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공안들이 대기하고 있다. 들어가기 전에 사람 검색하고 조금 오래 그 일 보고 오면은 오래 있었는지 거기에도 또 체크를 하기 시작했고요. 맨홀 뚜껑까지도 다 검사를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했는데요. 아무래도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4번 암살 미수 사건을 거쳤기 때문에 14번요? 그 중국에서 가장 그 위대하다고 보고 있는 등소평 시 같은 경우에는 임기 중 7번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고요. 후진타오는 3번 있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국가주석이 되기 전에 2번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고요. 1기 임기 5년 동안 무려 10번. 그리고 2기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2번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2018년도에 강주 아오 대교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주하이를 연결시켜주는 55km짜리 바다 위에 그 다리가 있었는데요. 사상 최대라서 그때 전부 그 배치를 시키고 준비를 했는데 암살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고 하니까 바로 취소가 베이징으로 갔었고요. 이거 전에 2017년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중요한데요. 그 인민대회당에 참석하는 시 주석을 노려서 주차하는 바로 그 위치에서 400km 떨어진 부분에서 대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네, 2017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죠.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시 주석이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면서 북경에 있는 301 군사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신경성 그 설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마됐지만 그 이전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2015년에 텐진 대폭발 사건도 있었고요. 2014년에는 우르무치 남부역 대폭발 사건도 이거와 관련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그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보안 문제에 치우치고 있는데 2018년 10월달, 2017년 10월 달이었죠. 그 홍콩의 반환 20주년 행사 때 홍콩 경찰의 3분의 1을 자신의 그 경호를 위해서 써달라고 얘기했고요. 또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과 앞에 있는 호텔 2동을 전부 빌리고 그리고 헬기도 띄우고 그러면서 보안에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무래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 민복까지 입고 그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그 전 주석 두 양반 상하이방의 장점인 공청단의 후진타오를 그렇게 대동한 것은 무슨 뭐 지금 공산당 내부적으로 이렇게 화합이 잘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거의 끌려 나오듯이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 시진핑 씨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씨.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보통 그 주석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그냥 이름만 부릅니다. 시진핑으로 부르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CCTV 같은 걸 우였다 보니까 예. 그냥 시진핑 하면 가더만요. 네. 근데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난 그 임기 동안에 무려 100만 명 넘게 사정 작업을 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이 상하이방이라고 합니다. 상하이방 같은 경우 정영학 날릴 때부터 시작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아직도 군부의 일정 지분을 갖고 있고요. 중국의 모든 그 국영 기업에도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직적인 반발이 아직도 상당히 강하게 있고요. 특히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는 홍콩은 시진핑 씨가 그동안에 이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장점 인파를 억누르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던 것도 그렇고요. 한정이라는 사람이 현재 홍콩과 관련된 관리를 해주는데 한정 같은 경우에도 상하방 소속입니다. 네. 이 때문에 앞으로 조직적인 반발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 주석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위를 좀 더 드높이는 작업도 할 거고요. 좀 더 많은 탄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정 불안이 중국의 중진국 함정 빠져 있는 속에서 아무래도 내용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빠졌을 경우에 중국은 외부적으로 무역 전쟁 또 내부적으로는 정정 불안에 따른 경기 위축이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조영찬 소장님께서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저렇게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정말 걱정됩니다. 소장님 중국이 어떻게 들어가실랍니까 앞으로?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와서 저보다 적나라하게 그 인터넷에서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기관들도 많고.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현재 2천만 개 그 감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네. 있습니다. 여기는 망막 그 센서라든지 사람 동작 센서를 연결시켜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고 이게 누군가 그리고 얼굴의 윤곽만 봐주고도 이게 누군가를 찾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2020년에는 전 중국이 완전 감시 체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중국은 안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아예 이런 사람이 왔을 경우에 만나지 말라고 미리 연락을 할 정도로 상당히 그 강한 감시 시스템을 발동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홍콩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 요구는 앞으로도 더 계속이 될 거고요. 홍콩 사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중국 정부는 홍콩 사태는 자연 소멸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강제 종료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중국이 현재까지는 네. 아무래도 홍콩을 통해서 바로 그 실탄 사격을 하지만 사람 인명살상까지는 안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 인터넷도 차단시키고요. 야간 통행 금지뿐만 아니라 집회 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나올 거고요. 이래도 불구하고 홍콩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중국 인민해방군이라든지 그리고 무장 경찰을 동원한 시위 진압 또 신속 진압 후에 치안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상 사태도 같이 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 홍콩에 대한 국제 금융 시스템의 좀 문제점도 작용이 될 거고요. 여기에 미중 무역 협상이 불발이 됐을 경우에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위엔화를 그 결제 통화로 쓰고 있는 북한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갑자기 쎄해졌죠.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렇죠. 네 상황이 근데 홍콩과 관련해서는 홍콩의 그 특별주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강하게 나갔을 경우에 이를 철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제 금융 시장의 허브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홍콩 같은 경우는 1982년부터 1달러에 7.8 위엔에 고정되어 있는 페그 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1달러에 7.8 예. 홍콩 달러. 홍콩 달러가 페그가 붕괴됐을 경우는 국제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렇게 돼서 홍콩을 통해서 국제투자은행들이 들어간 돈들이 대부분 무역 어음 형태로 해서 중국 은행들에게 단기 자금으로 떼는데 보통 중국의 단기 자금들 무역 어음 형태가 보통 그 1년 물자리가 4.5% 이자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1.7%보다 높으니까 그대로 묶여져 있는데 페그 시스템도 붕괴되고 그리고 보험적 기능이 약화되면 아무래도 돈들이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장 위험해질 수 있는 것들이 중국 위엔화의 그 불안 문제도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내관을 흔들리고요. 또 금융 질서와 관련된 새로운 재편 과정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소름 돋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뭐 홍콩 달러의 페그 미 달러하고의 페그제가 폐기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얘기는 결국 홍콩 달러 가치의 폭락인데 그거는 아까 위안화한테도 좋을 수가 없는 거고 아까 북한도 말씀하셨고 그러이 지금 강남 부자들이 붙들고 있는 달러를 갖다가 안 내놓는 이유가 있구나. 그 촉이 좋은 그 부자들이. 아무래도 10월 달 같은 경우는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 리스크피리티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리스크피리티 전략은 뭐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들을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같은 위험 수준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됐다는 거는 앞으로 수익보다는 유동성에 맞춰서 자산을 운영하겠다는 전략이고 이런 전략 속에서 만약에 홍콩 문제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그리고 터키 문제가 발발이 되면서 신흥국 문제로 또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요. 다양한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EU가 돈을 푼다고 해서 당장 주식장으로 들어오지는 않는 이런 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야에 또 독특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데 지금 우리 주간 전망대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시장 모멘텀은 미중 무역 협상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잘 낙관하지는 않죠. 낙관하지는 않는다. 예, 이제 그 올해 연초에 네. 미국이랑 중국 간의 이제 무역 협상에 있어서 다시 재협상 쪽으로 가고 또 관세 부과했던 것도 유예도 하고 네. 예, 그랬었잖아요. 네. 예,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가장 큰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해 연말 미국 지표의 그 부진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미국이랑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서 서로가 관세도 부과하고 상대에 대해서 멍군 장군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결국 자기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기네 나라가 경제 여건이 건전하고 또 더 나가서 버틸 만한 힘이 있다 생각될 때는 당연히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 같은 걸 노리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러스트 벨트에 있는 30, 40대 미국의 중년 백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무역 전쟁을 펼쳐 나갈 수가 있는 여건이지만 반대로 지난해 연말 이제 모기지금리 한 5%까지 갔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네. 미국 모기지금리 5%까지 가면서 특히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한 달 새 한 15%씩 빠지던 게 작년 11월, 12월 데이터가 그렇게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까지 충격을 주고 있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연결된 거고요. 그런 지표들이 나빠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 이상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갖다가 더 심화시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랄까 또는 배짱을 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특히 5월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또 분위기 좋았잖아요. 근데 지표 좀 좋아지고 특히 미 연준 금리 인하해 줄 것 같으니까 5월 5일 날 그놈의 예. 그 트위트 한 방. 잊을 수 없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미 증시는 그 뒤로 뭐 그렇게 큰 조정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 쪽이나 중국 쪽에서 지표들이 좋고 자기들이 버틸 만하다 싶을 때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볼 때 자기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갈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지표가 악화되기 시작할 때는 무역 분쟁을 갖다가 더 격화시켜 나갈 그런 근거들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미국 경제 지표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 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조업까지는 아직 안 가는데 소비 지표라든가 건설 지표는 최근에 되게 좋아졌단 말입니다. 특히 건설 지표는 뭐 정말 너무 좋거든요. 특히 최근에 나온 그 미국의 연준 내 보고서들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을 쓰는데 바로 뭐냐면 요새 밀레니얼 세대, 미국의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2000년을 전후해서 학교 다닌 사람들이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88년 용띠라고 부르는 세대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 30 전후 돼서 막 결혼을 하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밀레니얼 세대가 공통점이 3가지 있다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뭐죠? 첫 번째 면허를 안 따요. 자동차 면허. 예, 자동차 면허를 안 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뭐 이해가 좀 되는데 미국처럼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 자동차 면허를 따지 않는다라는 자체는 이미 그 전에 있었던 라이프 스타일이랑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안 하냐 그러면 골프를 안 친다. 그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서 미국에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열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의 인기라든가 골프의 어떤 매출, 관련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없고 디지털 노마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택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없어서 근데 주택 가격이 왜 오르냐? 네. 도대체 사는 사람이 없는데 왜 오르냐? 이걸 물으니까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 펀드, 리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하. 예, 그 한국의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아하. 뭐 중국의 CIC든 회안기금이든 전 세계의 연기금들이 다들 저금리 환경에서 채권지금 투자를 하려 그러니까 괴롭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안 살 수는 없으니까 사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금리가 저금리 여건으로 계속 가게 될 때 어디가 제일 유망한가? 특히 부동산 펀드들은 대부분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통해서 IRR, 내부 수익률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싶은 그런 상품들이 그건 이제 인프라랑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리츠가 되는데 인프라는 뭐 아시는 것처럼 물 건너 갔잖아요.
뭐 이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들은 한동안 참 컸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최근 미국의 부동산 시장 지표들이 아무튼 개선되는 이유로 전 세계 글로벌 부동산 펀드의 참여를 지목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면 결국 제 생각에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네. 작년처럼 지표가 안 좋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는 당연히 시장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중국과 딜을 좀 쳐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거꾸로 생각하면 중국이 별로 수그릴 것도 없고 더 나가서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를 한번 봤더니 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 빠졌어요. 중국의 수입 물가. 아니요, 전체 수입 물가. 물론 대중 수입 물가도 빠졌고요. 미국에서. 예, 그러니까 관세를 그렇게 부과해도 수입 물가가 빠져요. 관세를 때림에도 예,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달러 강세. 달러 강세. 에어다가 쉘 오일 때문에 이번에 뭐 사우디 네. 드론 테러 이런 이야기하는데도 국제유가 지금 50불 깨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여건들 속에서 뭐 물가가 오르거나 이런 무역 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된다거나 또는 소비 시장에서 경쟁이 약화된다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직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물론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그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크거나 중국에서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그걸 제외하고 보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언서튼티, 그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거지 정작 그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경제 지표들이 나빠져 있냐라고 물으면 별로 안 보이니까 결국 오케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 앞두고 뭔가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성과는 아직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제 생각에 이번에 또 중국이 아니면요. 숨기고 들어왔으면 모르는데 별로 아니 수익 따지고 나지도 봅시다. 않고. 그 트럼프 대통령 성과가 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게다가 실컷 뭐야 저 쿠르드족들 그렇게 부려먹고 아이고. IS 때리잡는다고 그렇게 부려먹다가 이제 팽 시키고 올해 터키 사태 그래 나오면서 뭐 생각해도 돈이 참 드네 답답하죠. 어쩌네 하면서 나왔더니만 바로 에르도안 쳐들어가고 에르도안 쳐들어가니까 일국의 대통령한테 또 트윗을 날리면서 내 작사를 내겠다 그러고 그 표현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그냥 박멸하겠다 뭐 이런 식의 쓸어버리겠다. 범죄도시 장첸도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런 식인데 뭐 북한을 뭐 제대로 했나? 무슨 뭐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뭘 그걸 했나? 네, 결국 뭐 스몰 딜까지가 최대 요새 기대인 것 같고 이 와중에 어떻게 바로 지금 류허가 뭐 이래갖고 끌고 와서 목금 협상한다는 그 하루 이틀 사흘 그 사이에 나오는 뉴스들이 어떻게 블랙리스트에 그 한 30몇 개 기업을 올리고 중국이 가장 싫어할 만한 인권을 갖다가 언급하면서 무슨 뭐 비자를 갖다가 안 주네. 거기다가 슬금슬금 흘리는 내용들이 미국 자금이 어떻게나 중국 쪽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겠다는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이게 협상하겠다는 자세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협상 카드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지금 미중 간의 문제는 네. 2년간 싸움으로 넘어갔으니까요. 그거는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요구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국이 우리 콩 좀 더 사줄게요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그런 기조가 공화당의 트럼프 혼자만 할 생각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조영찬 소장님께 여쭤보기 전에 우리 미선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를 통해 가지고 그 조 바이든 아들내미하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해먹은 거 한번 알아보지. 네. 그러다가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인 아니지만 기자들 앞에서 중국에서도 그 둘이가 많이 해먹었다던데 한번 좀 알아봐 주지. 이게 탄핵감이에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법적인 지식은 상식적인 접근으로 했을 때 그게 탄핵감이냐고. 탄핵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좀 부족한지 않나 싶은데. 탄핵감입니까? 아니, 내년 선거가 없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죠. 내년 선거 없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도 차관급 회담과 관련해서 주초에 지금 있었는데 아무 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네. 중국에서는 농산물을 조금 더 수입해주겠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관폐 철폐라든지 화해와 관련된 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안 되니까 차관급은 일찍 돌아갔고 네. 그리고 나서 10명의 그 대규모 그 장관급 협상단들을 보면 드림팀입니다. 그러니까 저 중국의 상무부장, 상무장관이죠. 거기에 인민은행장까지 와서 환율과 관련된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대규모 수입도 해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강요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이야기했던 게 산업 스파이 문제, 또 농업과 서비스장 개방 문제, 또 비관세 장벽 철폐죠.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관련된 강력한 철폐 이야기, 또 위안화 절하뿐만 아니라 합의 사항을 지켰는지 실질 감시하는 시스템도 중국에서 공식화 시키라고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는 이걸 다 들어준다면은 아무래도 자신들의 핵심적인 이익과 관련된 침해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번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건 관세 부과를 앞으로 계속할 테니까 중국이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는 요구 사항인 것을 보여주고요. 인권 문제도 그랬고, 그리고 그 하이크 비전이라고 하는 감시와 관련된 이 회사 28곳과 관련해서도 지지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레버리지 카드로 계속 다양한 카드를 쓰고요. 이 카드는 앞으로 무역 전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술 전쟁, 더 나가서 환율 전쟁, 여기에 그 미국에서 추방시키는 이런 경제 블록화 전쟁, 그리고 군사 패권과 관련된 갈등까지도 다 고민하고서 나왔던 카드로 보여져요. 그러면 워싱턴에서 이틀 정도 만나갖고 될 일이 뭐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안에서도 조심스럽게 이번과 관련해서 큰 기대도 안 하고 기대도 안 있고요.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10월달 아셈 정상회의, 그리고 11월 그 칠레에서 있었던 에펙 정상회담 기간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하는 뉘앙스가 계속 흘러나오는 게 미국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앞으로 그 무역 협상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더 전선이 확대된 것을 막으면서 장기화시키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거에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거를 강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좀 더 강경한 그 대외 정책을 끌고 나가겠다는 하나 신호고, 권력을 또 강화시키는 이 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3기 임기가 시작되는 앞으로 그 3년 뒤죠. 그러니까 한 8년 정도는 앞으로 무역 전쟁이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는 30년 간다 그랬구나. 알리바바란다고 마윈이. 예. 그러면은 지금 녹화일 기준에 목요일 날 아침에 1,200원도 건드렸던 환율이 순식간에 툭 그냥 1,193원을 원위치 했을 때 뉴스가 그거였어요. 환율 관련해서 합의할 것 같다고 이번에. 환율 관련해서 합의라 할 것 같으면 제1감은 위안화 약세가 아닌 위안화 절상을 중국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는, 그렇게 해석하니까 우리 환율도 그렇게 같이 갔다고 봐줘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홍 박사님,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달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달러와 관련해서는 언제부턴가 이놈의 달러가 언제라고 약세 돌지 연준이 금리 인상해서 인하로도 돌고 근데 약세로 안 가요. 안 가죠.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 미국 정책뿐만 아니라 딴 데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달러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주요국 대상으로 한 달러 가치를 살펴보면 주요국 통화, 주요국 통화, 뭐 파운드라든가 달러 엔이라든가 인덱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쭉 살펴보면 일단 파운드가 영 요새 약세잖아요.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브렉시트. 보리스 존슨 사진만 나와도 그날 파운드 약세인 것 같아요. 요새는. 네, 뭐 대책 없이 아무튼 브렉시트를 하겠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네.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파운드가 계속 약세로 가니까 요새 진짜 그 1파운드가 우리나라 요새 외환시장 이렇게 보면 1,300원 후반, 1,400원 초반이에요. 이렇게 파운드 약세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또 유로는 앞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20이 이제 새로 또 바뀌고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요새 그 독일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불과 한 5,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무슨 재정 긴축을 완화하니 이런 이야기만 들리면 굉장히 그쪽에서 날선 반응이 있었는데 자기네들 제조업 지표 안 나오고 성장률 지표 안 나오니까 아무튼 독일이 태도가 많이 누그러진 기분이 확실히 느껴지면서 유로 약세에 대한 기대도 하고 뭐 일본은
QQE 하면서 저기는 통화 가치를 어떻게 하면 박살을 낼 것인가만 신경 쓰고 있는 통화가 돼버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상 통화가 미국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아유, 뭐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린 것 돈 같잖아요. 같은 돈이 그러니까 이제 이자라도 쳐주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자라도 쳐주는 예. 돈. 정확한 표현이시네. 예, 거기다 제가 또 OITP라고 해서 Others Important Trading Partners 해서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주요 통화들 제외한 다른 주요 통화. 근데 이제 비주요 통화지만 말은 또 주요 통화 말고 기타 주요 통화 그러면 뭐 한국 원이라든가 대만 달러라든가 이거 대충 중국 20개 엔인데 정도 돼요. 예, 여기는 또 계속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달러에 대해서 달러가 그 나라 통화들에 대한 달러가 환율들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신흥국에 대해서 더 강해졌다. 네. 결국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볼 때 미국 달러를 이뻐서 사는 게 아니라 미국 달러가 뭐 그렇게 이뻐서 거기가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아 사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는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를 대체할 만한 뭐 다른 많은 통화들이 지금 별로 눈에 안 보이는 게 달러의 강세 요인이고 그래서 강세가 달러가 계속 전고점을 넘어서는 강세를 보이는 이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왜 우리나라는 지난번 갔던 1220원, 30원 레벨을 못 넘고 환율이 안정돼 있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이 답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예,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아니 되게 안 좋죠. 안 좋은데 어닝 쇼크가 나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보면 포지티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단 말이에요. 어닝 쇼크가 아닌 오히려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예상이 너무 낮아진 걸 상회했다 정도. 잘했다가 아니고 되게 아주 부진한데 시장이 약았어 보면 그때는 또 확 낮춰 예상치를요. 네. 예,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일단 남들 내릴 때 같이 내려놔야 그다음 또 올릴 기회가 생기니까. 근데 아무튼 2분기 실적 이후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기 시작했어요. 지난 8월부터. 그래요? 예. 8월을 저점으로 해서 9월, 10월 지금 상향 조정 중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환율 때문인 거예요. 결국 1달러에 대해서 작년 이맘때 1,050원, 1,1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던 거 생각하면 지금 100원, 150원이 올라 있으니까 좀 덜 팔려도 일단 그렇죠. 바꾸면은 매출이 되네. 네. 게다가 미국 쪽도 반도체 재고나 이런 지표들도 네. 나쁘지 않으니까 네. 뭐랄까요 이제 좀 신나게 팔다가 상반기에 특히 MSCI 뭐부터 시작해서 지수 리밸런싱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접근을 보수적으로 하던 것들이 최근에 좀 싼 데다가 최근 특히 오케이. 더 나가서 알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도 사라지니까 좋습니다. 조금씩 사는 것 문제가 같아요. 더 살을 붙이면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문제와 관련해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11월 10일 광군제라고 아시죠? 예. 예, 그때로 돼. 예, 그때 중국이 디지털 통화를 주요국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통화를 도입한다는 것은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적정 위안 수준 이하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안화의 국제화도 큰 타격을 받고 더 위안화는 절하 압력을 받는데 왜 절상을 시켜야 되느냐? 이때 그 중국 정부가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거를 디지털 통화로 보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 디지털 통화를 도입을 해가지고 1 디지털 통화를 1 위안으로 가져갔을 경우에 그 중국에서 거래되고 또 그 해외에서 중국과 관련된 알리바바를 통해서 하면은 위안화가 아니라 디지털 통화로 결제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은 실제 위안화의 국제화가 좀 더 촉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 가파라고 해서 구글,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리고 그 뭐죠? 가파 나머지 회사들이 이제 디지털 통화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대 디지털 포모 제국이 된다는 겁니다. 사이버 제국이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제국이 됐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축 통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빠져버리죠. 여기에 기초 자산과 관련된 디지털 통화는 그 유로화, 달러화, 그리고 엔화, 파운드화, 그리고 싱가포르 달러가 들어가지만 중국 위엔화는 환율 조작 때문에 빠져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통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어느 정도 그 미국의
절상을 용인하더라도 어차피 이쪽에 쓰게 되고 결제 통화에서 지위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11월 그리고 10월 말서부터는 아무래도 디지털 통화 관련된 흐름이 세계 금융시장에 또 하나 핫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디지털 통화. 예. 그리고 미순 연구원님, 네.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다시 오늘 방송 앞두고 한번 차탐 들다 보고 오니까 미국채 수익률이 또 제법 많이 밀려났더만요. 네. 지금 우리 시장도 한번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한번 국채 수익 금리 급등하면서 네. 한번 시장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안정됐습니까? 국내 쪽은 아직 안정 안 됐어요. 국내는 아직.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호주나 네. 태국 쪽 금리는 그 한번 9월달에 올랐다가 네. 지금 좀 다시 하락해서 좀 안정이 됐거든요. 근데 국내는 9월에 그렇게 오른 다음에 레벨이 못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수급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기준금리가 10월 정도 인하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1.25로 인하할 것 같은데. 다음 주 금통일 때 내릴 것 같다? 네네. 근데 이제 1.25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한 1%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또 다 돼 있어요. 지금 가격에. 예, 그래서 이제 좀 빠지는 속도가 좀 제한되는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10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기관들이 채권을 상반기에 많이 사서 뭐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나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로 뭔가를 거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클로징 비슷한 느낌으로 이미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거랑은 또 이제 이미 그래서 이제 살 사람들의 어떤 매수 스탠스는 좀 소극적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공급 이슈가 또 계속 있어요. 우리가 그 안심전환 MBS 그때 했었잖아요. 안심전환 예, 대출. 예. 그거 이제 언더라인 에셋으로 해서 이제 MBS 발행되는 게 12월부터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규모가 어느 정도? 20조인데 이제 12월, 1월, 2월 이렇게 공급이 되고 네. 20조 원을 또 은행이 의무 매입을 해야 돼요. 그 은행들이 채권 사야 되는 기존의 수요가 또 줄어드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에 우리가 적자 국채 발행이 또 많아져요. 네. 뭐 이런저런 거 뭐 그래도 내년에 이제 7월에는 또 우리가 20년 전에 이제 공원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묶어놨던 부지들이 있는데 예. 그 7월까지 이제 지자체들이 매입해서 개발을 안 하면은 이제 그 개발권이 또 개인들한테도 더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지방채 발행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좀 공급 이슈들이 좀 있고 이게 사실 이렇게 국내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공급에 대한 이슈들이 나온 부분이 안 급하면 그 냅두지 뭘 또 좀- 공원 개발을 해. 안 그래요? 무슨 뭐 꼬박 센터인가 뭔가 뭐 만들어 놓고 뭐 창고처럼 쓰고 있더만은. 네, 그래서 이런저런 뭐 수급 이슈들이 좀 겹치고 해가지고 지금 국내 쪽이 좀 금리가 못 떨어지고 있는데 예. 또 시간이 좀 그러면 지금 네. 현재 지금 채권 시장의 금리 움직임은 미국채 시장하고 약간 디커플링입니까? 네. 저 미국이 내려간 만큼 우리가 못 따라갔으니까요. 미국은 거의 뭐 지난번 저점도까지도 갈 수도 있는 분위기던데. 저점이 네. 1.41 네, 네, 정도였고 네. 지금 1.5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 10bp 정도 남았으니까 음. 미국은 앞으로 길게 보면 어차피 기준금리도 연내에 한 번 더 인하하고 내년에 한 번 더 하고 하면 그 전저점까지 다시 내려가는 흐름일 것 같고 국내도 어차피 시차를 두고서는 지금 국내에서 지금 최고의 채권 애널리스트로 지금 막 상도 받으시고 하는 미선 연구원께서 지금 아직 금년에도 한 번 더 내릴 것 같고 내년에도 한 번 더 내릴 것 같고 지금 연준의 점도표를 완전 무시하는 겁니까? 연준 점도표가 지금 네. 국내 최고의 채권 애널리스트한테 지금 연준의 점도표가 무시당한 거죠. 연준이 네. 한 절반 정도가 추가로 한 번 인하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고요. 있고 네. 내년엔 동결이고 후내년 가서 올리자며. 지난번 이제 뭐 요번에 나온 의견이 점도표는. 갈리는 것 같아요. 네, 반반 네. 정도 내년에 대해서도. 결국 미선 연구원께서도 너 안 내리고 백이야 이거네요. 연준이. 뭐 지표의 방향이란 게 지금 뭐 특별한 촉매 없이 다시 그러면 지표가 다시 기어 올라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경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좀 모멘텀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니까 통화 정책의 방향도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저 연준 간의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연준 의장의 그 정무적 판단이 상당히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파월 회장이. 예,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그 계속이 되고 세계 경제가 10월달 이후에 상당히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아직도 보험적 그 예방 금리 인하 이야기만 지금 꺼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추세는 어차피 금리 인하로 지금 돌아선 상황 아닙니까? 한 번 더 금리를 낮추더라도 3번 이상 낮췄을 경우에 이건 보험적 금리 인하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미드 사이클 어저스먼트라는데. 그건 말장난이라는 말장난이에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통화 정책과 관련된 시장의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시장과 그리고 그 시장 금리와 그리고 연준이 그 예상하는 그 점도포상의 그 괴리도가 금융시장의 불안을 계속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도래한다든지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홍콩과 관련된 패그 시스템이 붕괴된다든지 그리고 터키발 그 신흥국 위기가 전염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아니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 실적도 말씀하셨지만 요새는 뭐 우리 국내 뉴스가 그 누구 때문에 확 다 덮여가지고 뭐 다른 뭐 사고를 치든지 뭘 하려면 지금 해야 돼요. 뉴스에 안 나갈 수 있는 지금 같은 때. 근데 요새는 뭐 일본 불매운동 얘기도 별로 없고 일본도 뭐 한국과의 이 경제 전쟁에서 이거 확전 분위기보다는 뭐 이래 덮어가는 분위기예요. 근데 어쨌거나 3분기 괜찮았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좋아졌는 거죠? 일단 제일 큰 건 환이에요. 환이 제일 컸다. 하기야 뭐 매출 줄고 뭐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늘었으니. 그래서 뭐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초반에 불구하고 또 뒤에 나와서 또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데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정말 뭐 앞으로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최근 들어서서 이제 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2개가 있는데 네. 가장 큰 건 아까 말씀드린 건 환율이고요. 일단 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200원 선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레벨이면 작년 이맘때 비해서 10% 이상 오른 거니까 여기서 매출 증가의 기대들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수출 물가가 최근에 오르고 있거든요. 수출 물가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제품들의 단가가 조금씩 빠지다가 이제 오르고 있어요. 물론 뭐 전혀 그 유가가 저러고 있어서 화학 제품을 비롯한 다른 다양한 제품들의 가격들이 뭐 다 오른다 이렇게는 말 못하는데 네. 급락하고 있었던 아무튼 전기전자 제품 쪽에서의 수출 단가들 물가들이 급락하다가 지금 저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무어의 법칙을 따르는 산업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 매 2년 혹은 1년 반마다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2배 정도 향상되는 그런 러닝 커브라고 그러잖아요. 학습 곡선을 따르는 그런 생산성이 빠르게 개선되는 산업들이 우리가 되게 많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맨날 치킨 게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똑같이 생산을 해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단가를 더 떨어뜨릴 여력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맨날 불황에 우리가 저기 같이 죽자 이러면서 치킨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네. 입장에서 단가가 안 떨어지면 거꾸로 마진이 좀 개선되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 굉장히 안 좋고 전망이 불확실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기술적 반등 정도는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이다. 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주간 전망대 이렇게 화면에 보면은 로고 옆에 영어가 빅피처 큰 그림인데 우리는 될 수 있는 조금 이렇게 큰 그림 그리자고 하는데 오늘은 한번 조금 저급하게 한번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따져볼 지표도 많고 정치적 변수도 많아요. 그죠? 그리고 뉴스가 똑같은 말도 헤드라인을 갖다가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이게 말이 달라집니다. 별로 기대 안 해 하는 거 하고 그러면 그 똑똑한 알고리즘들이 별로 기대 안 해, 무역 협상 기대 안 해 하면 팔아 주문 나갈 것 같고 그렇지만 제한적 합의에는 열려 있어라고 헤드라인을 달아버리면 사라고 나가고 싶은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다시 코스피가 2,000이 간당간당해졌고 환율 1,200원을 또 슬쩍슬쩍 건드리는 장이 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장 가격 갖고 조영찬 소장님을 모시고 이미선 연구원을 모시고 홍춘욱 박사님을 모시고 마바라가 한번 돼보시죠. 자, 이제 이번 4분기 이 와중에 이런저런 변수들을 감안하셨을 때 시장 방향성을 한번 어느 쪽도 좋습니다. 제시해 주시죠. 아무래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네.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케오스 효과라고 해서 악재가 계속 덩달아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확장 국면의 마지막 국면이고요. 가격 변동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또 기업의 이익 증가를 보면은 GDP 성장 증가를 상당히 밑돌고 있다는 거죠. 주가가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단 한 가지 호재라면은 아무래도 전 세계가 같이 금융 완화라든지 재정 정책을 펴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많다는 건 호재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호재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홍콩 문제도 사실상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수순에 들어간다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상방 리스크도 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 하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좋아진다면은 주시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고 채권 시장도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회라 하시면 뭐 기회가 온다는 것은 뭐 지수상으로 보면은 다시 2,100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으로 보이죠. 그동안에 채권 시장의 기회라 하시면 뭐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채권 버블이 어느 정도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는 떨어지고 채권과 관련된 또 한 번의 그 기회가 금리가 떨어진다면 한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미선 연구원님. 네. 뭐 그 전망 예, 좀 이렇게 마바라가 하면 되자고요. 시장 우회될 것 같다. 어떻게 될 것 같다. 악재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미국 주가가 좀 버티는 게 연준에 대한 강한 신뢰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신뢰일까요? 아니면 연준에 대한 압박일까요? 둘 다 되는데 너가 안 하면 우리 엎어질 거야. 안 어쨌든 해주면.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굉장히 창의적인 도구들을 또 뭔가를 내놓을 거라는 그런 시장의 어쨌든 믿음 무언가를 해줄 거라는 믿음 창의적인. 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미국 자산으로 계속 투자 자금이 쏠리는 부분이 아닐까. 뭐 그게 뭐 미국 표시 채권일 수도 있고, 뭐 미국 자산 리츠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연준에 대한 신뢰가 계속 있으니까 경기가 이렇게 나쁘더라도 이렇게 지수가 좀 받쳐지고 있는 상황, 그게 좀 어느 정도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채권 입장에서 어쨌든 경기에 대한 부분은 둔화되는 흐름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이제 뭐 막연하게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해서 계속 뭐 나쁘게 보기에는 연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그런 것들이 좀 무시하기 어려운 정도로 존재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호바사님도. 근데 뭐 전 단기 반등은 한번 나올 만한 여건 아니냐. 근데 단기 반등? 예, 그러니까 지속될 것이냐 여부는 사실 참 어려운 게 앞서 우리 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터키 사태가 저기 또 어떻게 될지 더 나가서 홍콩 시위 문제도 어떻게 될지 참 우리가 불확실하게 시장의 참가자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 보니까 시장이 쭉쭉 뭐 회복되고 경기 바닥이다 이렇게 선언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 소비 지표들이 최근에 올라오는 게 그렇게 안 좋은 여건에서 고용 지표, 소비 지표 올라오는 게 일단은 리바운드 한번 작년 연말 올해 초를 단기 바닥으로 해서 일단 소비 지표들 올라오는 게 저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사실 중국 향 수출이 많다 그러지만 최종 목적지는 선진국이니까 선진국 소비 특히 연말 소비 시즌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에 한번 기대를 걸 정도의 그런 어떤 연말 계절적인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조영찬 소장님 요즘 여기저기서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또 토론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앞부분에 토론할 때는 굉장히 춥게 만들어요. 막 소름 돋도록 춥게 만드셨다가 결론 부분에 가시면 또 이렇게 한번 안아주셔.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오늘도 방송이 끝나가는 이 대목에서
당신네들은 우리나라 얘기는 안 하냐? 우리 얘기는 안 하냐?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어떤 저희들의 또 프로그램 성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글쎄요. 오늘 의외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영천 소장님한테서 들었던 정보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중국의 어떤 좀 생각보다는 아직은 아슬아슬해 보이는 권력 내홍, 권력 투쟁에 따른 내홍 그런 상황이고 아까 홍콩 달러 폐거제 관련한 발언은 저로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소름이 돋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우리 미선 연구원님의 연준에 대한 어떤 기대, 시장의 신뢰, 뭔가 좀 창의적인 야 여기서 더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연준 인사들 머리털 다 빠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홍춘욱 박사께서도 약간 어떤 반등은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이렇게 조심스러운 뭐 다 시장에 몸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 느끼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집안이 튼튼한 게 아니고 뭔가 좀 물렁물렁하고 뭔가 이렇게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고 어디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분명 상방 리스크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못 던지는 이유가 이러다가 불꽃이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모든 게 뭔가 살짝 했을 때 딱 신라 좀 보십시오.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게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세 배 갔나? 이러니 이 장을 못 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도 세 배가 나오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참 재밌는 것이 이 시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또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격동의 4분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일어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